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동맹국들에게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자고 종용하고 있는 미 바이든 행정부가 해괴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에서 백주 대낮에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고 있다고 인도 매체 TFI 글로벌이 보도했습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크렘린에 대한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모스크바는 노르드스트림 1을 통하는 가스를 줄이다 최근에는 아예 잠갔습니다. 이로 인해 자긍심이 강한 유럽인들은 결국 자존심이 사라질 것이며 겨울이 다가오면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장작을 떼게 생겼다고 TFI 글로벌은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유럽 지도부의 맹목적 신뢰는 그들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또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들은 푸틴과 꼬인 것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9살의 미국 대통령이 자신들을 도울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바이든이 유럽 전체를 배신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연설과 함께 대러 제재 초안을 작성한 뒤 자신이 만든 정책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다고 TFI 글로벌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도에서 러시아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의 정유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한 러시아 원유의 잉여분을 상당한 이윤을 남기고 수출했다는 겁니다. 페트로 로지스틱스에 따르면 인도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러시아산 원유를 하루 평균 58만 3천 배럴 수입했습니다. 이는 2021년에 3만 6천 배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인도의 석유 제품 수출도 증가했는데 그중 하루 11만 3천 배럴이 러시아의 제재를 가한 국가로 흘러갔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은 하루 3만 1천 배럴, 싱가포르는 2만 3천 배럴, 미국은 1만 5천 배럴의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를 통해 수입했다고 TFI 글로벌은 전했습니다. 호주와 몇몇 유럽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서 러시아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들은 다가오는 다각화 세계에서 옵션을 열어두고 싶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까지 인도에서 러시아 원유를 구매한다는 사실은 전체 시나리오를 비윤리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이 매체는 말했습니다. 워싱턴조차 에너지 수요가 많은 계절에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입하면서도 다른 나라는 그러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유럽 전체의 몰락을 초래할 사건을 촉발했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TFI 글로벌은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입할 수 없어 급격한 탈산업화로 달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유럽 대륙 전체가 상품 가격의 앙등을 불러일으키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비 지출의 감소도 공급의 제약으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지 못했고 코비드로 저축을 포기한 대다수의 소비자는 이제 더 많은 돈을 쓰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은 대중을 빈곤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FI 글로벌은 바이든이 이중 플레이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지도자들의 결정에 분노를 표출할 것이고 영국과 이태리의 지도자들은 미국을 얼떨결에 지원하는 바람에 설 자리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정부들이 워싱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TFI 글로벌은 경고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한제가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갑자기 마트에 들이닥쳐 여기 물건이 왜 이리 비싸? 앞으로 가격은 내가 정한다. 이렇게 윽박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점장 오라고 그래 라고 한 뒤 이것들이 물건을 무교하네. 여기 말고도 살 데 많다고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안 사면 그만인 것을 가지고 영업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마트들은 놔두고 특정 마트에만 가서 그런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이게 뭐 국제 정치 이론을 들이댈 일도 아닙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언은 에너지 수요 곡선을 납작하게 만들라고 회원국들에게 주문했습니다. 그녀는 EU 회원국들에게 강제 에너지 배급을 실시해 수요를 억누르라고 했습니다. 마치 코비드의 암흑기에 수행된 락다운을 연상시키는 무지막지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폰데어 라이엔은 수요에 피크 곡선이 나타나지 않도록 찌그러뜨려야 한다면서 전력 사용을 줄여서라도 회원국들은 목표를 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수요가 치솟지 않도록 배급제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은 기존 공급을 배급제로 전환하는 것 외에도 시장 가격으로 기록적 이익을 내고 있는 에너지 회사의 이익 상한선을 설정해 여기서 발생하는 자금을 재생에너지에 재투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미래를 위한 에너지 보험이라 불렀습니다. 이쯤 되면 유럽은 정상적인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딴 게 아닙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철저히 망가졌습니다. 러시아 에너지에 대해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자는 것도 폰데어 라이엔의 주장입니다. 그녀는 러시아 에너지 상당 부분을 대체 에너지로 바꿨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유에 대해 모든 에너지 흐름을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원유, 가스, 난방유 등 모든 것을 공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잘 해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독소가 깊이 파고든 라트비아에서는 언어 학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90만의 소국 라트비아는 국민의 24.2%가 러시아계입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40%가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라트비아 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라트비아어만 가르치도록 하는 교육법 수정안을 지지했습니다. 아직 정식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3년에 걸쳐 러시아어를 말살하려는 시도를 내년 9월부터 수정교육법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자 러시아계 교사들이 이에 항의하는 평화 시위를 수도 리가에서 벌였습니다. 러시아 언어와 문화의 생존은 지켜야 한다면서 교육 현장의 러시아어 파괴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도 상식과 역사를 지우려는 라트비아의 방침에 대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인도의 독특한 세계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매체 RT에 실린 러시아 이메모 남아시아 연구원 글렙 마카레비치가 기고한 글입니다. 서구와 우크라이나가 그들의 대러시아 입장에 서라고 인도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게 성공할 수 있을까란 제목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뉴델리는 자신의 세계관이 있지만 키예프와 그 추종자들은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제가 달려있습니다. 이 글은 인도의 전 국가안보위원장, 전 주로대사 라그하반, 베테랑 언론인 사이드 나크비, 전직 총리 고문 쌈 피트로다가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 산하 허위정보 대응센터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자기네들 편을 들지 않았다고 유효주의 인사 목록을 만든 겁니다. 이 글은 폰데어 라이엔의 거창한 연설이 인도인의 세계관과는 온도차가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은 러시아 침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국제 시스템과 세계 경제의 미래를 결정한다. 힘이 지배할 것인가, 법치가 지배할 것인가.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이냐, 아니면 공동 번영과 항구적 평화의 미래인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도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인들은 도대체 왜 자기 나라를 서구가 인식하고 있는 소위 문명서의 범주에 집어넣고 그들과 같은 행동을 기대하는지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인도인들은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강적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키예프의 내러티브는 미국과 서구의 미디어를 점령하고 비서구권 국가에도 그 관점을 계속 강요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분쟁은 글로벌 경제와 세계 안보를 붕괴시킨 세계적 중요성을 가진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서구적 세계관에서 우크라이나 분쟁은 파국적입니다. 이럴 경우의 세계관은 영어 월드뷰보다는 독일어 웰탄시아웅을 사용합니다. 보편적인 게 아니라 어느 특정 진영의 세계관이라고 할 때 정확하게는 웰탄시아웅이라고 합니다. 인도인들은 여기서 모순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서구인들은 과거 70년 동안 칸트의 영구 평화로 노래를 불렀지만 유고내전 같은 것들은 편의에 따라 간단히 무시했다는 겁니다. 위르겐 하버마스부터 올라프 숄츠까지 유럽의 지식인과 정치인들은 발칸을 유럽 대륙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고 인도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분쟁을 유럽 전체의 전쟁으로 보면서도 러시아의 관점은 아예 봉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 성공적으로 그들 자신을 희생자로 각색했고 1990년대 발칸에서 사용된 전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대안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허용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계관은 전 세계에서 다 통용되는 것은 아니고 변수가 다른 인도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인도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자이샹카르 외교부장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서방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굳건하게 소신을 밝혔습니다. 인도인들은 스스로 누구인지 확신을 가져야 하며 어설프게 세상을 모방하면서 다른 나라의 비유를 맞출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도인이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남들을 이해시켜야 하며 지금은 한 발 물러나 있을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다국화되고 있는 세계에서 인도는 독특하지만 객관적인 국가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인도의 핵심 국익 범위 바깥에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차라리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프가니스탄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미군이 철수한 뒤 아프간이 그냥 버려진 상태에서 왜 우크라이나만 집중하느냐는 겁니다. 세계는 우크라이나 말고도 시리아, 이라크, 예멘 같은 분쟁 지역도 많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도 더 넓은 범위의 안보 어젠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뿐이란 시각입니다. 이 글을 쓴 글렙 마카레비치 연구원은 인도의 정치, 경제, 군사, 언론계의 다양한 관점은 놀랍다고 평가했습니다. 인도의 전문가들은 그들이 친서방이든 친러시아든 인도의 시각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데 익숙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키예프는 서방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다고 해서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폄훼하면 지금까지 눈에 띄지 않았던 적을 더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